일단은 저는요, 경조사에 갈 때 형편껏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형편껏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남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조사비는 내가 내는 거에 비해서 나중에 오는 게 적어요. 이게 복리 예금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뭐 2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요, 오는 게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은 내가 돈을 한 10만 원 냈다 하면요, 그 사람이 10만 원을 안 보내주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근데 심지어 내가 100만 원을 냈다, 그럼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보낼까요? 까먹는 경우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았을 때야 그나마 낫지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형편껏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을 말씀하셔도 좋아요. 선명하게.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말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은퇴해가지고 조금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두둑하게는 못 넣었어. 그래도 야, 너 보고 싶어서 왔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아버지 괜찮아요. 오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왔다라는 것 자체의 반가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토대 안에서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카톡에도 보면 이제 단체톡 같은 게 생기고 뭐 오픈 채팅도 있고, 이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카톡 친구 2,000명 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자꾸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셔도 됩니다.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거를 다 챙기시다 보면요, 진짜 막 골병 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서운병 걸려요. 왜냐면 나는 막 계속 갔는데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서운병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막 굳이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안 가셔도 되고요. 심지어 저는요, 단체톡을 나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계속 그거 올리는 단체톡에 있으시면요, 이 마음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카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다른 SNS 방송들 보면 이 넘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분이 있어요. 그걸 자꾸 해치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단체톡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잖아요. 나가신 다음에 그 단체톡에는 내가 좀 친한 멤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간헐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뭐 단체톡에서 뭐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좀 물어보면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아시게 될 거예요. 별로 중요한 얘기 없다라는 거. 나오시면요,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속 편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경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안 가냐,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수님을 했었던 분이 은퇴하실 때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우울감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아주 젊을 때 교수가 되셔가지고 계속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영향력의 어떤 그런 토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은퇴라고 하니까 그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서 교수라는 직함을 빼고 난 나는 누구지? 이런 어떤 공허함이 생겼다라고 저한테 토로하시더라고요. 사실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역할로 불리죠. 직함들이 있죠. 부장님, 뭐 이사님, 상무님, 대표님, 교수님, 이런 어떤 뭔가 우리가 님자를 붙이면서 뭔가 우리가 사장님, 이런 뭔가 직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직함들로부터 내가 나오게 됐을 때 뭔가 느껴지는 어떤 쓸쓸함, 황폐한 느낌, 뭔가 구멍 하나가 뚫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요, 여기에는 사실 경제적 능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장님이라고 하는 것, 대표님이라고 하는 것, 이런 직함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직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갑자기 확 줄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약간 일말의 어떤 우울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은퇴하신 노인분들에게 생활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여쭤보면 1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사회복지 계열에 있거나 아니면 노인복지연구 이런 걸 좀 하시는 이제 연구자가 혹시 계시다면, 대표적으로 선행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거 1순위가 경제적인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봐도 그렇고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복지적 체계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필요하죠. 근데요, 심리적인 측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측면이 1위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세요?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거기에는 관계가 나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내도 자기를 괄시한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다채롭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이게 하나의 쌍두마차처럼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재취업을 하면 경제적인 보상이 오잖아요, 사실요. 근데 이 경제적인 보상이 오는 것을 떠나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봉사활동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은 하는데 돈은 벌리지 않는 대표적인 활동이 봉사활동이잖아요. 저는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기여해보는 거,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도 이롭지만 나의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봉사활동이든 일이든 둘 다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배움 공동체에 있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실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나중에 크게 한번 사업을 차려가지고 더 대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일 수 있어요. 근데요, 더 큰 행복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뭔가를 내가 자꾸 배우고 사람들과서 그거를 토의하고 내가 뭔가를 발표해보고 내가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엄청난 행복감입니다. 행복의 구성 요소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니까 일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배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SNS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이모티콘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헤드빙빙 하고요. 댄스 파티가 열리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작 그걸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은 심드렁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온라인에서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이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관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온라인 관계는 한 축이고요. 오프라인 관계를 꼭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프라인 관계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난 온라인 관계가 편하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만나라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소위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동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축을 두 개를 같이 형성해 주는 것, 그것이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프라인의 토대를 꼭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때가 아닌가, 또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비폭력 대화, 아이 표현법, 아이와 대화하는 너무나 행복한 대화법, 이런 걸 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토요일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했을까? 이거는 아이 표현법 아니라 너 표현법이네. 야, 너 도대체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굉장히 내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5시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현수가 뭐 하고 있죠?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 표현법, 비폭력 대화 아무리 들었어도요, 그건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야, 너 언제부터 했어? 너 언제부터 했어? 지금 언제부터 했어? 방금 했어, 방금. 야, 방금 했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핸드폰이 왜 이렇게 뜨거워? 그럼 이제 아이가 막 굉장히 혼나가지고 이제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고개를 받고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을 살짝 열면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떠올라요? 비폭력 대화는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요, 타인과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인지할 땐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이 사실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즉, 자식은 확장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한테는 정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런 화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확장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식은 나의 확장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내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컴플렉스,
나의 어떤 그림자가 어린 시절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나는 결심했는데 우리 아이에게서 바로 재현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그걸 거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재현되다 보니까 그의 화는 어떻게 보면 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부모 자식 관계도 애착 관계고요. 애착 관계는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애착 관계가 맞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는 애착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녀를 나도 모르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의존 형태로 사실은 변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밥을 해줬던 거예요, 자녀에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베푸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뭔가 자녀가 이제는 내가 해준 밥을 먹지 않아요. 심지어 뭐 저녁 때 안 들어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집을 나갔어요.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요, 밥을 해도 이제 먹을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 지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녀? 아, 엄마 밥은 먹고 다니지. 그럼 내가 밥을 굶고 다니겠어? 근데 그게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애착이라고 하는 그런 토대에서 구멍이 나와 있는 상태. 이것은 사실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만큼 그 분리가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 분리 불안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정말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자기를 좀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바쁘다고 하는 자녀. 그 자녀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조금 이렇게 멀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이 감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언제가 특히 힘드냐면 밤입니다. 밤. 낮에는 바쁘다 보니까 좀 잊고 살다가 밤에 이렇게 자려다 보면 억눌렸던 감정들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에게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물어봤는데 아까 왜 답장을 안 하지?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 감정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녀는 은혜를 갚으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자녀는 모종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어린 자녀한테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참고 사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엄마가 자기 인생 사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금 참고 산다고 하니까 아이는 얼마나 부담감을 갖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비위를 맞추려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착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밑에는 굉장히 모종의 불안감과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낳고 엄마는 모든 꿈을 버렸다. 굉장히 아이에게 부채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말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품 안의 자식일 땐 모르지만 자녀가 이제 커지면 점점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니까 엄마와의 연락이 좀 뜸해질 수 있다. 더 연락이 안 될 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없다 하더라도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은 절대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한정된 시간이죠. 유한한 시간이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자체가 고마운 거고요.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주눅되지 않고 발걸음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요, 이타성의 절정이 부모 자식 관계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자녀에게도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인간관계의 기본적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참 이게 이상한 게 9개를 해주다가 들어주다가 하나를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나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요, 기분 나빠하고요, 서운병에 걸리고요, 굉장히 이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개를 안 들어줘요. 그러다가 1개를 들어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역시 진짜였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황혼 육아에 대해서 여러 요즘에 뜨거운 논쟁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필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온갖 10개의 그 육아를 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요. 자녀에게도 좋지 않지 않을까요? 엄마가 다 잘하잖아. 엄마가 하는 밥을 마실 때에는 엄마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잖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자녀는 나를 의지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당한 어떤 비용을 받고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황혼 육아에 얼만큼 참여할지에 대해서 너무 경계를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한 대가를요,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요, 손주를 키우는 거 있죠? 그건 자녀를 키우는 건 달라요. 자녀를 키우는 건 부모의 필수적 역량이죠.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손주를 키우는 거는요, 나의 자발적인 사실은 그 감정 또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이 이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신데 내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돈이라도 자녀에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의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하셔야 돼요. 원칙 꼭 생각하세요. 9개를 들어주다가 1개 안 들어주면 서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초반부터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미안한데 내가 너도 알다시피 몸이 안 좋고 해가지고 나는 전일 육아 힘들다. 너도 알잖니?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요일이 있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엄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아이에게도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 내가 다 봐줄게. 이게 다 봐주기가 가능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첫째 아이 자녀도 봐주고요. 둘째 아이 자녀도 봐줘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봐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둘이 싸워요. 또 나한테는 굉장히 막 서운하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야, 요즘에는 손주 키우고 하면 야, 용돈 좀 받고 한다는데 너 뭐 그런 건 없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좀 유머러스하게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먼저 좀 제안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청년층도 만나고 노년층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실 계층에 사실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노년층 분들의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자녀를 내가 도와줘야지만 자녀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쥐고 있어야 자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자꾸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요, 생각보다요, 자녀들은 부모님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 그 자체에서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삶을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전화를 하면 엄마 어디에? 야, 엄마 아빠랑 재밌게 어디 지금 놀러 나왔다. 야, 너무너무 야, 자연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을 때 자녀 입장에서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최고의 심리적 유산은 부모님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알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를 키우느라고 그 젊은 날을 다 보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요즘 MZ분들이 부모님들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자기만 안다. 자기 것만 챙긴다. 부모 부양 인식 지금 인식에 대한 통계를 해보면 거의 부모를 부양하려는 사람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른 통계를 보면 MZ분들이 월급 타면 해보고 싶은 2위가 뭐냐면요. 나를 위한 플렉스예요. 내 거 사고, 내 거 옷 사고, 가방 사고, 안경 사고, 이런 거겠죠.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자녀분들은 왜 나를 부양하려는 마음이 없지?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가인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녀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부양한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훨씬 더 큰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훨씬 더 오해 없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스스로 먼저 꾸려나가는 것, 내 컵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타심의 반대말을 이기심이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좀 용어를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고요. 이타심이라고 보기보다는 타인 돌봄이고요. 그리고요, 순서가
자기 돌봄이 충분히 돼야 그 토양에서 피는 열매가 타인에 대한 사랑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적 맥락에서 효는 직접 모시고 돌봐주는 것을 기본 세트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거의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옛날 영화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세대보다는 좀 이전 세대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의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맡긴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지금 현지에서의 정서에서도요. 그리고 전문가가 이걸 케어를 한다라는 거를 뭔가 가족의 대체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녀 세대에서 인식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전 세대에서 이런 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뭐 가족이 모시고 요양원으로 가고 이렇게 뭐 대결 구도가 아니라 시스템망을 자꾸 구축해 나가는 노력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요양원이 있다고 해서요. 부모님을 요양원을 모셨어요. 근데 내가 죄책감이 드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단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고 또 부모님을 자꾸 케어해 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둘의 관계를 훨씬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황과 여건상에서 어쩔 수 없어서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럴수록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엄마 진짜 제가 모시고 싶은데 더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엄마. 이것을 정말 하기 힘든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런 거죠. 내가 아무 말 없이 그 엄마를 그냥 보내버리면 엄마 입장에서 자기가 버려졌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나 이렇게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나를 20년, 30년 동안 모셨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심리적인 억울함이나 분노가 좀 잦아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대화는 불편하더라도 용기 있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상담을 해보다 보면 언어 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가 꽤 많습니다. 어떤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물어본대요. 왜 안 여쭤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삶의 끝에 그 저변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요. 한 번 삶이 시작됐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최고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삶을 정리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보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숙고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청년 상담, 부부 상담, 중년 상담 많이 있는데 노인 상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서전을 함께 써나가는 작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상담을 어떤 심리치료 하듯이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제가 마치 자서전을 써주는 작가처럼 그 사람의 삶을 호기심 있게 여쭤보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 근데 꼭 작가가 외부에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중한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 스스로 그것을 정리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불안 있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과잉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막 모두에게 막 원망해버리거나 이것은 나를 좀 더 고립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뭔가 더 물질적으로 더 큰 사람, 내가 더 큰 직위로 올라가야지. 그것보다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랑, 기쁨, 이런 비물질적인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좀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둘만의 시간을 잘 갑니다. 둘만의 시간이 뭐냐면 이제 배우자하고도 가지만 자녀하고도 가요. 제가 최근에 우리 딸한테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제주도를 갔을 때 저희 딸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와서 막 너무 재밌었어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이제 차에 타서 둘이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공아, 아빠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말들,
그것들을 내가 어린 시절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아, 야, 엄마가 항상 네 편인 거 알지? 또 내가 뭔가 미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가기보다는 공공아,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야, 너한테 좀 많이 미안하다. 이것이 엄마는 많이 미안해야 될 것 같아. 이럴 것 같으세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요. 아니야, 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이게 눈 녹듯이 사르르 녹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심지어 나도 나도 미안했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거든요. 세 번째는요. 얘야, 네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이러한 어떤 감정을 담은 정서적인 어떤 언어들은 우리 관계가 무엇인지를 조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한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엄마가 자녀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얘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얘를 도대체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지 모르겠다.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왜 그 자녀를 낳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마치 뭐에 한 대 맞은 것처럼 갑자기 멍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게 얘를 왜 낳았지? 그러더니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이 막 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니까 낳았죠. 사실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관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관계는 무자르듯이 손절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절했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좀 후회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관계가 엄청 좋은데 지나보면은 그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안 좋았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좀 되게 괜찮은 친구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면 이걸 딱 손절해버리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멀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만큼 멀어지는 게 중요하냐? 적정 온도가 어디냐면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번에 끊어버리면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아? 아까 내가 문자 보냈는데 문자 못 봤어? 왜 그런 거야? 이게 오히려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괜찮지 않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면 다시 또 화해합니다. 이러면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자르듯이 손절하기보다는 관계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내가 멀어져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서는 당위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야 사실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자꾸 용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막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완전한 손절도 어렵지만 사실 완벽하게 화해하는 것도 환상에 가깝습니다. 원래 가까운 관계는 복잡한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구독자님께서 엄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때요? 엄마는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딱 하나로만 정립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밉기만 한 존재. 그렇게만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애틋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 감정이 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완벽한 관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만하면 좋은 관계.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